안녕하세요, 달보드레입니다. 여러분은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읽어드릴 이 책은 존 콜라핀토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성대에 폴립이 생긴 이후에 목소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목소리가 언어학, 뇌과학, 인류학, 인문학, 사회학, 진화생물학 등 다양한 연관성을 띠고 있다는 내용을 집필한 책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그 중에서도 성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람의 목소리를 좋아하는지 성과 연관지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과 관심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보이스, 존 콜라핀토 지음, 출판사 매일경제신문사. 파트 5, 섹스와 젠더. 1994년 10월 NBC에서 방영된 시트콤 사인펠드는 제리가 일레인에게 노린이 전화로 자기한테 꼬리를 쳤다고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노린은 제리와 일레인 둘 다의 친구다. 일레인이 말했다. 노린이? 요즘 남자친구 새로 사귀고 있는데? 궁금해진 일레인은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노린에게 전화를 한다. 전화통화를 하는 일레인이 들고 있는 수화기에서 상대편의 목소리가 들린다. 확실한 여자 목소리다. 일레인이 묻는다. 너 제리한테 치근덕거렸어? 카메라가 일레인의 통화 상대를 비춘다. 키가 작고 대머리인 중년 남자의 모습이 잡힌다. 노린이 새로 사귀고 있는 남자 댄이다. 제리와 친구들이 고음의 사나이 라고 부르던 남자다. 일레인은 이 남자의 목소리를 노린의 목소리로 알아듣고 노린의 비밀을 노린의 새 남자친구한테 말해버린 것이었다. 파랗게 질린 댄이 말한다. 노린이 제리 사인펠드한테 꼬리를 쳤다고? 실생활에서 이런 실수는 매우 드물다. 인간의 목소리는 동물의 목소리 중에서도 특이하기 때문이다. 목소리가 말을 하는데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목소리에 성적 이형성이 나타난다는 점, 즉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다른 포유동물은 암컷과 수컷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없다. 암컷이든 수컷이든 같은 종이면 똑같이 으르렁거리고 짖고 야옹 소리를 낸다. 인간의 가장 가까운 영장류 친척인 침팬지와 보노보도 목소리의 성적 이향성이 인간보다 약하다. 이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 목소리 음높이 차이가 반음 몇 개에 불과하다. 인간의 남성의 목소리는 평균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보다 한 옥타브 정도 낮다. 한 옥타브면 반음 12개다. 상당히 큰 차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작가 데이비드 세더리스는 목소리가 너무 고음이라 호텔에서 전화로 룸서비스를 주문할 때 프론트 직원이 여사님이라고 부를 때가 많다고 불평한다. 목소리가 저음인 여성들도 남성으로 오해받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런 예외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고 코미디의 소재로 사용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 대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의 음높이 대역은 전혀 겹치지 않았다. 여성이 내는 가장 낮은 목소리가 남성이 내는 가장 높은 목소리보다 음높이가 높았다. 자연은 인간의 목소리만큼은 성의 구별이 확실하길 원했던 모양이다. 유년기의 인간의 목소리는 남녀의 목소리가 구분되지 않는다. 하지만 남성의 목소리는 13세쯤 사춘기가 시작돼 고환이 테스토스테론을 비롯한 다양한 안드로겐을 점점 더 많이 분비하게 되면서 음높이가 낮아진다. 이런 화학 물질들은 혈액으로 들어가 몸 전체의 근육과 조직에 있는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유전자 발현 양상을 변화시켜 근육과 조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만든다. 안드로겐은 사춘기 여성에게서도 분비되지만 분비량이 남성에 비해 적다. 여성은 고환이 없기 때문이다. 10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근육이 더 커지고 키가 더 커지는 것은 바로 이 안드로겐의 폭발적 분비 때문이다. 우연히도 후두에는 안드로겐 수용체가 많아 사춘기에 이르면 후두의 연골인데 근육이 모두 커지고 성대의 크기도 3배가 된다. 그중 갑상선 연골인 남성의 목에서 볼록 튀어나옴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도 한다. 흔히 목젖이라고 부르는 아담의 사과가 바로 이 튀어나온 연골이다. 이 시기의 성대는 길어지고 넓어지고 두꺼워지면서 공기를 조각내는 속도가 늦어져 목소리의 음높이를 낮춘다. 당연하겠지만 사춘기 소년들은 자신의 목 안에 새로운 도구가 만들어내는 낯선 물리적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기저핵에 새로운 신경 명령들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이들은 대부분 찍찍거리는 고음을 낸다. 이와 동시에 이들의 목이 넓고 두꺼워지고 구강과 비강이 확장되면서 성도의 공명 양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사춘기 소년들은 낮은 배음들이 강화되고 높은 배음들이 약화되면서 어둡거나 풍부한 음색을 가지는 성인 남성으로 자라는 것이다. 또한 사춘기 남성들은 안드로겐 분비 증가로 횡격막 근육과 흉곽 늑간근도 커지고 강해져 목소리가 사춘기 여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커진다. 따라서 인간의 목소리의 성적 이용성은 단순히 음높이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음색과 성량에서도 남성과 여성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음높이의 차이다. 여자 청소년의 목소리도
사춘기에 낮아진다. 부신에서 안드로겐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다만 남자 청소년처럼 크게 낮아지지 않을 뿐이다. 사춘기 여자 청소년의 성대가 커지는 비율은 약 32%로 남자 청소년의 6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사춘기 때 여성의 목소리는 반음 한두 개 정도만 낮아지기 때문에 사춘기 이전에 남녀 청소년 모두가 가졌던 높고 맑은 소리를 거의 그대로 낼 수 있다. 16세기 후반 이탈리아 교황의 성당 성가대가 선호한 소리가 바로 이 높고 맑은 소리였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야만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다. 사춘기에도 목소리가 변하지 않도록 어린 소년들의 고환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여성 성가대원으로 썼다면 이런 극단적인 일을 버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은 당시 교회법을 따라 성당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이 소년들은 7세에서 9세 사이에 고환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 소년들은 어른이 되면 성대는 작고 가는 상태를 유지하지만 성인의 몸을 가진 카스트라토라고 불리는 가수가 됐다. 이 상태에서 나는 소리는 여성 목소리의 음높이와 남성 목소리의 음색과 힘을 가진 혼종 목소리였다. 한 작가의 묘사에 따르면 카스트라토의 목소리는 소년 합창단원의 목소리처럼 맑고 투명하지만 훨씬 더 크고 건조하고 시큼하면서 밝고 가볍고 힘이 넘치는 소리였다. 이런 목소리에 대한 선호는 17세기 중반 이탈리아 오페라가 부상하면서 광적일 정도로 강해졌다. 이 시기의 이탈리아 오페라 중에는 카스트라토가 부르는 부분이 의도적으로 삽입되곤 했다. 이런 관계가 절정을 이뤘을 때는 한 해에 4,000명의 소년이 거세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년들 대부분은 부모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받고 거세시킨 자식들이었다. 이 부모들은 거세시킨 자식이 언젠간 유명한 가수가 되면 집안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었다. 거세를 통해 카스트라토를 만드는 일은 1861년에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교황 시스티나 성당에서 은밀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계속되었다. 바티칸 최후의 카스트라토는 1913년에 은퇴한 알레산드로 모레스키였다. 우리는 인간의 목소리가 사춘기에 어떻게 성적 이용성을 띠게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하지만 남녀 목소리의 차이가 성적으로 성숙하는 시기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현상이 분명 짝짓기, 번식과 연관된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종의기원에서 다윈은 성공적인 구애와 번식 파트너 확보는 두 가지의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는 수컷 공작의 꼬리과시, 되새의 매력적인 노래 같은 유혹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짝을 유혹하는 첫 번째 방식과 같은 성의 경쟁자를 물리치거나 제압하는 두 번째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은 후세의 진화 생물학자들이
대결 경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암컷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한 수컷이 다른 수컷들과 거의 항상 싸움을 벌인다. 이 과정을 통해 수컷의 몸에서는 다윈이 특별한 무기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진화가 일어난다. 이 특별한 무기의 예로는 숫사슴의 뿔. 숫사슴은 짝짓기 시기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싸운다. 수탉 다리에 난 뾰족한 며느리 발톱. 수탉은 짝짓기 경쟁자를 이 발톱으로 베면서 진압한다. 침팬지 수컷의 긴 송곳니. 침팬지는 다른 수컷 경쟁자에게 이 송곳니를 번뜩이며 보여준다. 이런 예들이 있다. 진화생물 학자 중에는 호모사피엔스 남성의 낮은 목소리도 이런 특별한 무기 중 하나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목소리는 숫사슴의 뿔, 수탉의 며느리 발톱, 침팬지의 송곳니처럼 경쟁자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경쟁자를 죽일 수는 없지만, 낮은 목소리는 적대적인 관계에서 경쟁자에게 상대방의 몸이 더 크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 수 없는 유전자 변이를 통해 우연히 비정상적으로 크고 두꺼운 성대를 가지게 돼 목소리가 낮아진 호미닌 수컷들은 성대가 작아 높은 소리를 내는 수컷들에게 선천적인 우위를 가지게 됐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저음을 가진 수컷들은 목소리가 높이가 높은 짝짓기의 경쟁자들을 물리치면서 짝을 차지했고, 그로 인해 낮은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유전자가 자연 선택을 받게 된 것이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인류학 진화생물학 교수 데이비드 퍼츠는 20년 동안 인간의 목소리의 성적 이용성을 연구해 21세기 남성들의 목소리 높이가 우리의 유인원 조상들의 목소리 높이보다 낮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남자 대학생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퍼츠는 남성은 자신보다 사회적, 육체적으로 열등하다고 느끼는 다른 남성에게 말을 할 때 낮은 목소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반면 이 열등한 남성들, 이 남성들은 자신들이 목소리가 높이가 낮은 남성들보다 실제로 덜 지배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보다 사회적, 육체적 서열이 높다고 생각하는 남성에게 목소리 높이를 높였다. 한편 같은 연구에 따르면 지배적이고 목소리 높이가 낮은 남성들은 목소리 높이가 약간 더 높은 남성들에 비해 실험이 진행되기 전 한 해 동안 더 많은 여성들과 성적 만남을 가졌다. 우리의 호미니드 조상들처럼 바리톤 높이의 목소리를 가진 남성들은 더 많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많은 성관계를 하게 된 이유는 이들이 짝짓기 상대를 얻기 위한 현대의 대결 경쟁에서 높은 높이의 경쟁자들을 물리쳤기 때문만은 아니다. 다른 이유는 바로 여성의 취향이다. 이와 관련한 대조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은 높은 목소리를 가진 남성보다 낮은 목소리를 가진 남성을 성적으로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퍼츠는 동물이 성적 파트너를 선택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다윈의 또 다른 이론인 짝 선택을 인용해 설명한다. 수컷의 힘과 건강을 나타내는 크고 많은 근육과 균형이 잘 잡힌 몸같이 부수적인 성적 특성인 우월한 유전자를 암시하며 암컷은 그 유전자를 새끼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는 이론이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수컷의 낮은 목소리와 높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 수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실제로 안드로겐 분비가 많을수록 성대가 크고 두꺼워진다. 테스토스테론은 면역 반응을 강화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따라서 여성이 낮은 음높이 목소리를 가진 남성을 선택하는 것은 진화를 통해 여성의 뇌 안에 각인된 명령에 따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은 자신의 번식 파트너가 자식들에게 질병 저항 능력이 강한 유전자를 물려줄 가능성이 높은 남성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퍼치의 설명에는 매우 흥미로운 결함이 하나 있다. 높은 목소리를 가진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결함이다. 여자 대학생들은 자신의 월경 주기에 따라 남성 목소리의 음높이에 다른 반응을 보인다. 여성은 임신 확률이 높아지는 그리고 여성의 성적 욕구가 가장 강해지는 배란기에는 낮은 목소리를 가진 남성을 선호한다. 하지만 임신 확률이 가장 낮은 월경 주기, 생리가 끝나 성적 욕구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같은 여성이 반음 몇 개 정도 더 높은 남성 목소리를 선호한다. 이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목소리 음높이가 낮은 남성은 단기간 만나 잠자리를 하는 상대, 상상 속의 섹스 파트너로 생각하는 반면 목소리 음높이가 높은 남성은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잠자리 상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배란기의 여성들은 일부 일처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성관계를 즐기는 상상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여성은 낮은 목소리를 가진 남성이 테스토스테론 과다 분비에 따른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들, 특히 자신 외에 다른 성적 파트너를 찾게 만드는 성적 욕구도 같이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도록 진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어도 배란기가 아닐 때 여성이 목소리 음높이가 약간 높은 남성을 선호하는 것은 더 안정적이고 더 일부일처 기질이 강한 남성, 즉 자신의 옆을 떠나지 않고 자식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남성에 대한 선호를 뜻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여성이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명백하게 남성적인 성향이 덜 강한 남성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은 몸집이 큰 보디빌더 같은 남성보다 날씬하면서 근육이 있는 남성, 키가 크지만 너무 크지 않은 남성, 수염이 덥수룩한 남성보다 깨끗하게 면도한 남성, 얼굴의 뼈 구조가 여성 쪽에 가까운 남성을 가장 매력적으로 평가했다. 여성들이 조슈 브롤린보다 조니 뎁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일 대학의 뛰어난 진화심리학자 리처드 프럼에 따르면 암컷의 짝 선택은 인간을 비롯한 동물 종들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수컷 대 수컷의 대결 경쟁은 수컷의 몸과 기질의 구성 요소들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암컷의 짝 선택은 그것들의 무기적 성격을 없앤다.
대결 경쟁을 위해 진화한 수컷들의 특별한 무기들, 송곳니, 며느리 발톱, 불,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 등은 암컷과 강압적으로 교미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암컷은 덜 지배적인 그리고 덜 위험한 번식 파트너를 선택함으로써 덜 강압적인 무기를 가진 수컷 새끼를 낳는다. 번식 경쟁자를 물리치고 암컷과 강압적으로 교미하기 위해 수컷 침팬지가 사용하는 거대한 송곳니가 호모사피엔스에서 작아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중의 남성 목소리가 여성 목소리보다 높이가 크게 낮아진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낮은, 하지만 너무 낮지 않은 목소리에 끌리도록 진화하면서 여성들은 자식들의 면역체계가 약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의 영장류 수컷 조상들의 평균적인 목소리 높이를 끌어올린 것이다. 다윈은 특정한 유인원종들이 부회를 위해 암컷과 수컷이 복잡한 이중주로 목소리 멜로디를 내는 살아있는 예로 긴팔 원숭이를 꼽았다. 그렇다면 목소리 멜로디가 다양한 것은 구애 과정에서 암컷에게 커다란 매력일 것이다. 특히 수컷이 맑은 목소리로 높은 음역대의 음을 낸다면 이런 목소리를 내는 수컷은 사나운 전사일 뿐만 아니라 세심하고 낭만적이면서 새끼 양육에 도움을 주는 수컷이라는 인상을 암컷에게 줄 것이다. 17세기의 카스트라토 광풍은 높지만 여전히 남성의 목소리로 들리는 목소리가 인간의 미적 감각을 확실히 자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런 목소리는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여기서 극도로 높은 남성 목소리를 선호하는 현대대중 음악 트렌드가 계속되는 현상에 대해 살펴보자. 사춘기 이전에 저스틴 비버의 목소리도 그랬지만 맑고 청아함은 비틀즈 시절 폴 맥카트니의 목소리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했다. 당시 여성 팬들은 이런 맥카트니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발작에 가까운 환호성을 지르곤 했다. 그보다 몇 년 전에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That's Alright Mama 같은 노래를 높고 맑으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러 여성 팬들에게 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그보다 훨씬 전 세대인 빙 크로스비와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가수들, 1930년대 라디오가 등장하면서 10대 소녀들에게 집단적인 광기를 일으킨 남자 대중 가수들이다. 그들은 딱히 높은 음을 내지는 않았지만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면서 N소리나 M소리 같은 부드러운 소리를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소리가 위협적이거나 지배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친근한 목소리, 청각적 애무 같은 목소리라는 것을, 전쟁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목소리라는 것을 나타냈다. 진화 생물학자 제프리 밀러는 남성의 음악적 능력과 성관계 상대의 확보 가능성 사이에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밀러는 가수 겸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가 수백 명의 여성 팬들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최소한 2명의 여성과 동시에 장기적인 성관계를 유지했고 미국, 독일, 스웨덴에서 최소 3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밀러에 따르면 핸드릭스는 성적 장식물,
여기서는 멋진 노래를 만드는 능력이 자신의 DNA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는 유기체의 능력을 크게 강화한다는 다윈의 이론을 증명하는 전형적인 예다. 밀러는 핸드릭스가 음악적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능력은 여성 팬들을 매료시키는 능력을 통해 2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니얼 레비틴도 음악을 들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그룹 제드 제플린의 싱어 로버트 플랜트를 예로 들며 같은 주장을 한다. 레비틴은 쾌락주의에 탐닉했던 플랜트가 1970년대 공연 여행을 다니면서 했던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내가 탄 차는 항상 최고의 성적인 만남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다 라는 말을 인용했다. 레드 제플린 멤버들이 여성 팬들과 성적인 만남에 탐닉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주목하는 것은 플랜트의 목소리다. 유리창을 산산조각 낼 것 같은 고음과 귀를 찢을 것 같은 강력한 힘이 특징인 플랜트의 목소리는 18세기 평론가들이 극찬한 카스트라토의 목소리를 연상케 한다. 따라서 플랜트가 수많은 여성 팬들에게 성적인 위협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거나 최소한 한 여성에게만 충실한 성격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 메시지는 거짓 메시지였지만 말이다. 반면 지미 핸드릭스는 플랜트를 비롯한 다른 록 가수들보다 훨씬 더 낮은 어두운 음색으로 노래했다. 하지만 핸드릭스는 자신의 스트라토캐스터 기타로 높은 음을 풍성하게 냈다. 핸드릭스는 인간이 구애를 할 때 사용하는 목소리를 기타 소리로 흉내낸 것이었다. 수컷들이 구애를 위한 노래를 하는 대부분의 새들과는 달리 인간의 목소리 구애는 쌍방향이며 여성을 유혹하는 목소리가 가진 힘은 적어도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인식됐다. 호메로스가 쓴 그리스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여공 오디세우스는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선원들에게 자신을 돛대에 묶게 해 세이렌이 부르는 노래에 치명적인 유혹을 피했다. 여기서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귀는 막지 않았다.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세이렌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결국 오디세우스는 살아남았다. 호메로스는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어땠는지는 묘사하지 않았다. 천상의 목소리였다고 모호하게 언급했을 뿐이다. 하지만 현대 과학자라면 높이가 약간 높고 숨소리가 섞인 목소리라고 표현했을 것 같다. 호메로스의 이런 묘사는 적어도 실험실 연구에서 대학생 나이의 남성이 성적으로 가장 매력적이라고 일관되게 꼽는 여성의 목소리에 대해 알려준다. 진화생물학자들은 남성이 비교적 높은 여성 목소리를 선호하게 된 것은 여성의 이런 목소리가 젊기 때문에 번식에 유리한 건강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고로 여성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 폐경기를 맞으면 낮아진다. 한편 숨소리가 섞인 목소리는 긍정적인 성적 신호다. 이런 소리는 사춘기 때 남성과 여성의 후드가 미세한 해부학적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는 소리다. 발성을 할 때 여성의 성대는 후드 뒤쪽에서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
성대막 사이의 이 미세한 틈 때문에 여성의 성대에서는 적은 양의 공기가 조각나지 않고 배출돼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여성화된, 즉 가장 임신 가능성이 높은 파트너를 찾는 남성들은 무의식적으로 목소리의 음높이가 높고 모음과 자음에서 가르릉거리는 목소리를 내는 여성에게 끌린다. 마릴린 먼로가 남성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먼로는 인간의 성적 이용성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과장했다. 먼로는 부피 높은 하이힐을 신고 몸을 흐느적거리면서 걷고 가슴을 크게 보이게 만드는 브렛지어를 하고 허리를 조여매고 진한 화장을 하고 높은 음을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이 목소리는 성선택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으로 젊고 임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암시하는 목소리다. 먼로의 과장된 목소리가 보여주듯이 인간의 목소리의 성적 이용성은 남성과 여성의 해부학적 차이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기대, 문화적 압력, 젠더 규범, 개개인의 심리학적 특징 같은 요소들이 모두 남성과 여성이 목소리의 음높이와 목소리의 질을 조정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연구팀의 1995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여성은 서양 여성보다 반음 몇 개 정도 높은 음으로 더 부드럽고 작게 말한다. 이런 목소리는 일본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용인되는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 부합하는 목소리다. 일본은 여성의 겸손, 순수, 의존성, 복종을 강조하는 온나라시, 여자다움이라는 행동규범을 가진 나라다. 한편 일본 남성은 서양 남성에 비해 반음 몇 개 정도 낮은 음으로 목소리를 내므로써 이렇게 사회적으로 형성된 남녀 격차를 더 넓힌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남성도 목소리를 일부러 낮추면서 남성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목소리는 술집이나 헬스클럽 같은 곳에서 남자들끼리 있을 때만 서로 주고받는다. 이렇게 한편에서는 수동적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격적이 되는 일종의 동지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남성성이 넘쳐나는 목소리는 남자들만 있는 공간이 아닌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심리학자 날리나 엠버디는 남자들이 이런 목소리가 얼마나 거부감을 촉발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엠버디는 외과 의사들이 진료 시간에 환자들에게 하는 말을 녹음한 다음 녹음 파일을 저주파 통과 필터에 입력했다. 저주파 통과 필터는 말의 내용을 모두 제거하고 톤과 음높이, 즉 운율만 남기는 장치다. 엠버디는 저주파 필터 장치를 거친 파일을 판정단에게 들려주면서 따뜻함, 불안, 걱정, 흥미, 적대감, 지배적 등으로 목소리의 성격을 평가하라고 했다. 엠버디는 의사 경력이나 능력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판정단의 평가만으로 어떤 의사가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지 100%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다. 지배적인 톤, 낮으면서 크고
적당히 빠르고 강세가 없으면서 발음이 분명한 목소리가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 의사의 목소리였다. 판정단은 이런 목소리가 공감 능력과 이해력이 부족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따뜻한 또는 공감하는 또는 걱정하는 목소리의 주인은 의료과실로 고소를 당한 적이 없었다. 이런 목소리의 주인은 무능력이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고소를 당하지 않았다. 보복성 소송을 촉발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목소리들은 대부분 저음이 지나칠 정도로 강한 목소리였다. 서양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음높이에 상관없이 천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다. 고전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메리 비어드는 아주 옛날부터 여성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억압되어 온 과정을 추적했다. 비어드는 2017년에 출간된 여성과 권력 시작 부분에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의 한 장면을 인용했다.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 오디세우스를 기다리는 페넬로페가 자신에게 청혼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위해 음유 시인에게 덜 침울한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그러자 페넬로페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어머니는 침소에 가서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배를 짜거나 바느질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말은 남자들이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 텔레마코스는 이때 말이라는 뜻으로 미소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비어드는 이 상황에서 미소스는 여성들이나 하는 잡담이나 가벼운 말이 아니라 권위 있는 공적인 말을 뜻한다고 냉소적으로 덧붙인다. 여성의 목소리는 집안에서만 나야 한다는 고대인들의 생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여성이 직장이나 정치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성의 목소리는 억압되거나 남성의 목소리에 눌리고 있다. 비어드는 풍자 잡지 펀치에 실렸던 만화 한 컷을 자신의 책에 다시 실었다. 회사 대표가 직원 5명에게 말을 하는 장면인데 그중 한 명이 여성이다. 대표가 말한다. 트릭스 양, 매우 뛰어난 제안을 했어. 그 제안은 여기 있는 남자 직원 중 한 명이 실행에 옮기면 되겠군요. 이 만화는 30년이 지난 만화지만 지금도 여성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이 만화에 공감할 것이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말하거나 여성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2017년 노스웨스턴 대학 프리츠커 법학 대학원 연구팀이 15년 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있었던 법정 공방의 속기록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남성 판사들과 남성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서로의 말에 끼어든 것보다 3배 정도 많이 여성 판사들의 말에 끼어들었다. 요즘에는 여성들이 말할 때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불쑥 끼어들어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는 것을 맨스플레인이라고 한다. 리베카 솔릿의 베스트셀러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라는 책에서 사용돼 크게 확산된 용어다. 이 책은 어떤 돈 많고 잘 나가는 남자가 사진가인 이드 위어드 머이 브릿즈에 관한 책에 대해 저자인 솔릿에게 아는 척을 하며 설명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솔릿은 자기가 그 책을 쓴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남자는 계속 말을 했다. 남자는 옆에 있던 솔릿의 친구가 그 책은 이 친구가 쓴 거예요 라고 몇 번이나 말한 후에야 알아듣고 입을 다물었다. 솔릿은 남성과 여성 모두 아는 체 하며 말할 수 있지만 내 경험상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있게 계속 우기는 것은 남녀 중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말했다.